지혜의 숲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걱정한 게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 지혜를 찾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것이었는데요. 두 분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지혜를 찾는 길 괜찮았죠? 아니요. 공부는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아, 네. 우리가 했던 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숲을 모험하는 마음으로 이 지혜를 열심히 이제 탐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았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혜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지혜를 찾아가게 될지 지혜 상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또? 그러니까요. 봉투가 들어있는데요. 오늘 오시는 교수님 편지 쓰신 거 아닐까요? 아주 더 좋은 게 들어있습니다. 아, 이거 제 거였네요. 제가 아까 잘못. 잠깐 잃어버렸는데 아까? 여기 저 한국은행이라고 써 있고 제 거예요. 용돈 자, 주시려고 이렇게 전 노랭이. 1,000원, 5,000원, 10,000원, 5만 원권 지폐가 들어있습니다. 네. 어떤 지혜일까요? 화폐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주시지 않을까. 화폐에 숨겨진 지혜 이런 것들. 그쵸. 네, 네. 화폐에 네. 뭐 돈 버는 방법 이러는 건 아니고요. 좋네요. 그거 더 급하긴 하죠. 정작 바라는 지혜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자, 오늘 어떤 지혜 우리에게 알려주실지 오늘 주인공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대전대학교 장지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상자를 열자마자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 돈의 역사 맞을까요? 돈 버는 방법 이런 돈 거 버는 아니고요? 방법?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는요, 불행히도 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우리 그 돈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 우리 역사랑 관련이 된다. 그러니까 신사임당, 세종대왕, 세종대왕. 네. 회계 율곡 선생 이분들이 중요한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의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한국사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아니 교수님,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왕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분들은 제가 사실은 녹화 전에 네. 장지연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예. 나머지 인물들이 왜 나왔는지 짐작이 갑니다. 자, 지혜의 숲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강연에 앞서서요, 다니엘 씨한테 좀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네네. 혹시 한국어 배우실 때 좀 어려우셨던 부분 있으실까요? 생소하고 어려웠던 거는 일단 발음이었죠. 예를 들면 상티귿, 상시옷, 뭐 떡볶이, 뭐 이런 발음 우리가 어쨌거나 좀 연습 많이 해야만 했었고요. 문법적으로도 많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생소했던 부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글을 배우실 때는 어떠셨나요? 그것도 세상 어려우셨나요? 쉬우셨죠? 한글은 세상 쉬웠죠. 네네. 네.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언어랑 문자를 좀 구별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본 거였어요. 인류가 일단은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는 한 수십만 년은 됐죠. 근데 거기에 비한다면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가장 오래된 문자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몇천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문자의 필요성은 상당히 근래에 제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말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수십만 년 전부터 쓰고 있었을 텐데 그럼 처음으로 우리말을 문자를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어떤 방법을 썼을까? 이런 부분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좀 신라시대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뭐냐면
임신년에, 그러니까 552년이라고도 하고 612년으로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 해에 친구들 둘이 우리 이런저런 거를 갖다 맹세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맹세 내용을 갖다가 기록을 해놓은 그런 돌입니다. 근데 이제 뭐 맹세의 내용은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우리 1년 전부터 공부해오던 게 있는데 그거 계속 열심히 해서 3년 후에는 나라를 위해서 충돌을 집지하고 충돌을 꽉 쥐고 허물이 없이 잘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석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 충돌을 집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충성의 도리를 꽉 잡는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원래 한문으로 표기를 하면 한문은 문법상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집지충도라고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 비석에는 어떻게 돼 있냐?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충도집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쓰기는 한문으로 썼는데 문법을 우리 문법대로 썼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갖다 변격 한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나는 독일어를 할 줄 안다. 우리가 영어로 I can speak German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쓰면서 우리말 어순대로 나는 I 독일어를 German 말할 수 speak 있다 ca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여진 그런 비석입니다. 그렇네요. 약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현하시니까 한국어는 어쨌거나 동사 맨 마지막으로 나오니까 그 전에 정말 아무리 많은 정보를 붙여 넣어도 마지막에 그 동사 오지 않으면은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렇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근데 이 비석도 그래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항상 맹세한다로 끝나요. 그래서 맹세할 서자가 각 문장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쓰는 것이 이런 변격 학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눈으로 보면 1년 전부터 한문 공부를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데 겨우 이 정도 문장을 쓰느냐 싶어서 조금 웃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당대 사람들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고민스러웠겠는가. 뭔가 기록은 해야 되겠는데 내 말을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문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문자를 빌어서 쓰려고 보니 우리말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바로 훈민정음 그 어제에서 딱 그 말씀을 제일 처음 하셨죠. 훈민정음 해례본 앞에 있는 거요. 네, 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바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네. 네. 와. 네, 우리 나라 말이 중국하고 달라서 이제 백성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세종대왕께서 우리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셨죠. 1443년에 창제를 하셨습니다. 등장한 역사로 따지면 600년이 지금 채 안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보신 그 자료는 신라시대 때 자료라고 했잖아요. 네. 훈민정음이 나오기 그 이전에 긴 한 1000여 년 동안은 우리가 어떤 문자를 사용을 해서 우리말을 기록을 했을까요? 주로 네. 한문 쓰지 않았을까요? 그 역사적 자료 보면 다 한문 써 있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또 이두, 향찰, 네, 이두 향찰 막 이런 네. 것들 떠오르는데 역시 국문과. 네. 교수님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가르치시고 잘 배운 학생이네요. 네. 자, 우리 말을 기록하는 게 물론 한문도 기록을 했지만 차자라고 해가지고 글자를 빌어오는 거예요. 한자에 뜻하고 음을 빌려와서 우리의 말을 기록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두 같은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그 이두라고 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게 이 자료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지금도 보실 수 있는 그 불상인데요. 이 불상 뒷면에 누가 어떤 이유로 이 불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력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또 주목이 되는 게 뭐냐면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설총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바로 7세기경에 이두라고 하는 그런 차자표기법을 집대성했다고 알려진 인물이 바로 여기에 이 뒤에 글을 갖다 쓴 거죠. 그리고 실제 이 글도 보면은 그 이두를 활용한 이두문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우리말을 표기하는 차자표기법을 이용을 해서 삼국시대부터 이제 글을 썼고요. 아까 이제 향찰 말씀도 하셨는데 이 향찰은 신라시대 때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이 현화사에 있는 현화사 비문인데요. 개성에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어서 우리가 가서 볼 수는 없는 자료고요. 절 자체는 없어지고 지금 비문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절은 11세기에 고려 현종이 자기 부모님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만든 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성을 다 갖다 부어서 만든 그런 절인데요. 그 절의 가장 메인 빌딩, 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한시를 거는데요. 한문으로 쫙 쓴 멋있는 시를 갖다 딱 걸어놓는데 거기에 함께 뭘 걸었냐면 향찰로 쓴 향가, 노래를 갖다가 지어서 그것도 같이 걸어놓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려 시기에 향가와 그러니까 향찰로 쓴 그런 차자표기법으로 쓴 우리 노래와 한시가 나란히 걸렸다는 거를 갖다 의미를 하겠죠. 이런 차자표기법이 고려 시대까지도 이렇게 쓰였고 그 위상 자체도 그렇게 낮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향찰은 이두랑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두는 주로 우리의 조사나 어미 같은 거를 갖다가 빌려서 쓰는데 향찰은 우리말 전체를 갖다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노래도 이제 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자기가 뭐라고 써놨는데 나중에 되니까 자기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문자의 기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못 알아보니까 남하고 소통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겠죠. 네. 그리고 써있기는 한자로 쓰여 있는데 중국 사람이 봤을 때 못 읽어요.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말을 갖다가 그 알파벳으로 써놓으면 뭐 미국 사람이 이해를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말쯤 되면은 향찰 자체가 조금 약간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도 우리 역사에서는 계속 이런 문자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 자료가 18세기, 19세기 그 사이에 이제 만들어진 불교 관련 자료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범자라고 해서 산스크리트어를 표기한 이런 표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한문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한문 사이사이에 조그마한 부호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또 구결이라고 하는 그런 차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발음을 갖다가 우리가 한글로 표시를 해놨죠. 18, 19세기까지도 이 여러 가지 문자가 우리 문화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자표기법도 좀 변하긴 했지만 계속 쓰이고 있었고 훈민정음은 창제됐으니까 그 이후에 또 쓰이고 있었고 한문은 한문대로 계속 쓰이고 있고 불교의 문자라고 할 수 있는 범자도 계속 사용이 됐다는 거죠. 와,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문하고 한글밖에 몰랐는데 이렇게 다른 문자들도 있었다는 건 전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서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운데 한국 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아니요, 저희도 사실 익숙하진 않아요. 쌤, 근데 이두나 향찰 이런 거를 우리가 쓰질 않으니까 쌤도 익숙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전혀 쓰지 않으니까요. 네. 하지만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 서양 사람들이 라틴어 생각하듯 하면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한문이 그래서 서양의 라틴어처럼 동아시아 사회에서 보편 문어로 이제 기능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중국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다 한문만 썼을까요? 어땠을까요? 한문만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다른 이런 비슷한 뭐 차자 표기를 비롯해서 다른 문자들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 나라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겠죠. 네. 우리 말을 표기를 해야 되겠는데 문자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중국의 당나라 이후에 성립이 됐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보면 다 자기 문자를 만들었어요. 거란 문자, 뭐 여진 문자, 뭐 몽골족 같은 경우에는 뭐 파스파 문자, 그리고 티베트 지역의 뭐 서하 문자, 그리고 나중이긴 하지만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에서는 만주 글자 같은 이제 자기 말을 그렇게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자라고 하는 거는 국가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얘기를 해요. 국가가 강한 행정력을 갖추려면 중앙에서 내린 명령이 지방 끝까지 잘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력이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이 됐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문제를 갖게 되는데 차자표기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오랫동안 사용을 해오긴 했지만 우리말 전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 수단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조선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문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뭐 제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5세기에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거는 건국 후 조금 정신 차릴만 하면 문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주변국의 그런 흐름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좀 충격이에요. 저는 이 한글 자체가 위대한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딱 창제를 하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국가적인 정체성을 딱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었고 트렌드에 또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든 계기까지 그렇게 특출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자의 만듦새 자체는 또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앞에서 언급했던 대부분의 나라의 문자들은 그 나라가 망하고 나서 다 사라졌습니다. 후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청나라의 만주 문자도 사실상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거에 비할 때 한글은 굉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역시 뭐 만듦새가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세종대왕님도 어쩌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한글을 쓰고 있다는 이렇게 그런 미래를 내다보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라의 99%가 넘는 사람이 문자를 쓰는 세상이 온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상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유럽 이제 생각해 보면 라틴어가 굉장히 보편화돼 있었고 하나의 어떤 기본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라틴어에서 이제 독일어로 처음으로 번역했을 때 사실 권력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생각도 그만큼 더 발달할 수 있고 하니까 똑똑해지니까. 그렇죠. 똑똑해지니까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권력층에서. 그래서 혹시 그 당시에 이제 뭐 한글도 만들고 했을 때 좀 반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당연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최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반대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최만리뿐만이 아니라 집현전이라고 하는 그 기관 자체에서 한글에 대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반대를 한 지점이 우리의 좀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그게 이제 어떤 권력층의 기분을 거슬린다거나 뭐 그런 것보다도 당시 세종이 이걸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그 목표가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이에요. 세종이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착수를 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만드는 거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자음이 사람들이 다 이제 말로만 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바로잡는 책을 갖다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 책에서는 당시 중국에서 쓰던 그런 발음을 맞춰서 그러면 이걸 뭐 만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 중국의 그런 발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원래의 이상적인 한자음에 맞추어서 이 한자음을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현전 학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영어 발음을 갖다가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나서는 거랑 비슷하니까 아니 지금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다 또 이렇게 더해서 세종이 하려고 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전을 다 번역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세종 당대에는 못했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전을 번역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사회에서도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었던 적이 없어요. 마틴 루터 이전에 그러니까 세종이랑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 먼저 이제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이단으로 몰려서 처형당했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번역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충돌이 많죠. 예,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뭐 행위인 거죠.
그래서 세종이 지향을 했던 거는 현실의 어떤 중국 왕조를 따라가자라든지 과거에 어떤 나라가 괜찮았으니까 그 나라를 따라가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이상적인 보편적인 그런 문명을 설정하고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졌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던 그런 문자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던 문자는 행정력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이 컸어요. 근데 세종은 이 행정력보다는 오히려 이상적인 그런 문명을 이 사회에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민을 했다는 점에서 뭐 어떻게 보면 목표가 좀 굉장히 거대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이 생각할 때 중국의 발음도 시대에 따라서 변했는데 그렇죠. 지금 명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 발음 이전에 중국의 이상사회라고 생각하는 우리 흔히 그 하은주 3대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때의 발음을 우리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하려고 했다. 네. 이런 설명이군요. 그런 거죠. 그래서 발음이 되게 이상했다고 그래요. 세자와 세손에게 막 가르치는데 배우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네.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기로는 이제 한글은 보통 여자들이 당대에 많이 썼다. 그래서 뭐 암글이다, 아니면 언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불렸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세자한테도 막 한글에 대해서 가르치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다라고만 생각하는 건 너무 좀 협소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조선시대의 모든 문자 교육을 시작할 때의 하나 바탕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문자였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든 이후에 역설적인 현상이 뭐냐면 한문을 잘하는 사람도 늘어요. 왜 그러느냐? 만약 한가연 아나운서가 예.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어를 한 문장을 읽어야 되는 일이 방송에서 생겼다고 해보세요. 예, 예. 그럼 이제 그때부터 러시아 학원에 등록을 해서 러시아어를 막 배우기 시작하실 건가요? 그렇게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적어놓고서 이렇게 따라 읽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한글을 발음 기호처럼 예.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한글을 발음 기호처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한자를 배우면 훨씬 더 빠르게 문자를 갖다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간접적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20세기 초반에 중국에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입니다. 그때 했던 방법이 뭐냐면 먼저 발음 기호를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시도했던 발음 기호가 속성 식자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자를 가르쳤더니 한 글자 배우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조금 더 이제 방법을 개량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한어 병음이라고 하죠. 로마자로 중국어 이제 발음 표기하는 거 그거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체자를 이제 배우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꿨더니 한 글자를 배우는데 4분밖에 안 걸렸대요. 오, 시간이 확 줄었어요. 혁신적인 변화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속성 식자법이건 뭐건 그런 발음을 표기하는 게 없다가 훈민정음이 딱 생긴 거니까 좀 확실히 이렇게 배우는 게 속도가 늘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이렇게 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사도를 취하는 이제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걸 가지고 정통으로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 경전에 있는 내용을 발음만 한글로 쫙 적어가지고 그걸 쫙 외우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 그걸 막 읊고 다니면 이 사람 되게 논어도 잘 알고 맹자도 잘 알고 이런 사람이네라고 이제 평가를 받겠죠. 근데 실제로 그럼 한문으로 편지를 좀 주고받아 봅시다라고 하면은 글쓰긴 못해요. 발음만 외우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보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경전에 담겨 있는 교양적인 지식을 품은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분들이 바로 아까 그 집회의 두 인물들. 네. 퇴계 이황과 그 율곡 이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연결이 됩니다. 네.
세종이 경전을 번역하고 싶어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5세기경에 먼저 번역이 된 게 뭐냐면 불교 경전입니다. 왜냐하면 불교 경전은 신라시대, 고려시대에서 연구된 성과가 많아서 번역도 좀 더 쉬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유교 경전은 아직 그렇게 학문적인 지식이나 수준이 그렇게 많이 쌓이질 않았으니까 좀 늦게 됩니다. 그거를 번역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두 인물이 바로 퇴계 이황과 율곡 이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뜻풀이를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경전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급속도로 확산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잊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한글을 여자들만 쓴 게 아니라 남자들도 썼다라고 하는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이런 자료인데요. 임금도 씁니다. 오, 정조. 예, 근데 정조가. 저만큼 악필이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진 보면은. 원래 천재들은 예. 좀 글씨가 좀 그래요. 네, 그런데 몇 살 때 썼는지를 확인해 그렇죠. 봐야 돼요. 몇 나이가 살 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쪽에 있는 요 글은 정조가 원손이었을 때 5살에서 8살 사이에 쓴 편지입니다. 네. 잘 쓰셨네. 5살에서 8살 네. 사이면. 그랬다가 원손 시절에는 저 정도 수준의 한글을 쓰셨다가 세손이 됐을 때 9살 이후인데요. 글씨가 확 좋아진 게 보이시죠?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글씨가 좋아지나요? 많이 써보고 정성 그렇죠. 들여서 써야지. 그렇죠. 예. 세손 시절, 원손 시절 정조가 한문만 열심히 쓴 게 아니라 한글도 열심히 많이 썼다. 그래서 늘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었다, 진짜. 자, 근데 이 두 편지는 이제 정조가 자기의 여자 친척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어릴 때 썼죠.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은, 그럼 나이 들어서는 이제 한문도 잘하고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편지하고 이럴 때는 한글 안 썼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예.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간 되게 유려하게 썼다. 이거는 아시겠죠? 네. 네. 정조가 당시에 이제 신하였던 심환지라고 하는 사람이랑 주고받은 비밀 편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문으로 굉장히 유려하게 갈겨서 쫙 쓰면서 이제 글을 썼어요. 근데 갑자기 한글이 툭 하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죠? 왼쪽에서 세 번째 줄 맨 아래. 네. 뒤죽, 박죽. 예, 뒤죽박죽. 그러네요. 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한문 편지에 갑자기 푹 하고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한 단어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쓰신 게 아니에요. 뒤죽박죽에 해당하는 한문 단어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조는 원래 한문 문장 되게 잘 쓰기로 유명한 그런 이제 임금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써서 뒤죽박죽을 쓰신 게 아니에요. 쓰시다가 열받아서 뒤죽박죽이라고 팍팍 쓰신 거예요. 그 맛깔을 딱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 이게 내용이 요새 니네 이렇게 그 정파 애들 왜 이렇게 안에 사정이 뒤죽박죽이냐, 뭐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갖다가 확 이렇게 넣은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받는 신하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쭉 읽어가다가 갑자기 뒤죽박죽이 팍 튀어나와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정조의 맞은 것 같은데. 정조 우리 임금님이 되게 짜증나셨구나 이게 이제 확 느낌이 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 큰 성인 그리고 한문 너무 잘하는 이런 남성들조차도 자기 감정의 어떤 그런 거를 갖다 확 살려주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한글을 사용을 했고요. 또 약간 우리말 중에 보면은 우리말로 딱 표현을 해야지 맛이나 멋이 사는 그런 게 있죠. 보통 우리가 항상 노벨상 뭐 이런 얘기하면서 번역이 잘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게 잘 번역이 안 돼요.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맞아요. 조선시대 사람들도 좀 그런 감정이 약간 있었나 봐요. 그래서 18세기를 살았던 유만주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제 일기를 굉장히 길게 남겼는데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보송보송 혹은 뭐 머글머글 이런 거를 갖다가 한글로 표기를 한 게 나옵니다. 예. 머글머글 아세요?
몰라요. 보송보송 뭐 그런 건 아는데 네. 먹을. 아십니까? 머글머글. 음. 구름이 막 이렇게 험상궂게 험악하게 움직이는 걸 머글머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약간 국문과.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좀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공감되는 게 조금 다른 예시지만 네. 예를 들면 저도 엄마랑 얘기하다가 이제 관용어 있잖아요. 그 독일말로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한글로 그러니까 한국어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워서 떡 먹기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말로 이게 딱히 없으니까 오. 막 답답해요. 그때는 딱 그 표현 쓰고 싶은데 없으니까 오히려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독일어에서 그렇게 안 쓰는데. 그래서 정주대왕의 어떤 감정, 그 답답함, 아 이거 딱 그 여기서 한글이 나와야지 막 이런 느낌이 확실히 공감이 돼요. 네. 네, 그래서 남성들도 한글을 쓴 거는 이만큼 이제 한글이 딱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감정, 그리고 한글로 일단 말이 오가면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한글의 어떤 유용성을 끝까지 못 놓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선에서 이제 한글이 비록 암클이라고 불리기는 했지만 남자는 안 쓰고 여성은 썼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갈리는 게 아니고 문자를 대하는데 남자랑 여자가 이렇게 젠더에 따라서 좀 이렇게 대하는 태도, 사용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달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거나 그래도 여성들이 한글을 많이 쓰긴 했는데 여성들은 이 한글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했을까 이거를 갖다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훈민정음이 창제된 직후부터 왕실 여성들이 한글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를 했냐면 수렴청정을 하는 대비가 승정원에 원문으로 된 한글로 된 문서를 내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성이 작성한 문서가 공식적인 정부 행정기구에 접수가 된 거죠. 오. 이런 식의 정치 행위를 합니다. 일반 여성들도 한글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냅니다. 특히 정부기관에 어떤 소장 혹은 청원서 이런 거를 갖다가 한글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요. 근데 원래 조선 정부에서는 한글로 된 문서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보내지 말라고, 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성들이 계속 써서 올려요. 그런 걸 잘 보여주는 또 자료가 있는데요. 자, 김씨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왕한테 올리는 글을 한글로 작성을 해서 올린 거예요. 이 부인의 이 스토리가 굉장히 다이내믹한데요. 예. 이 집안이 굉장히 유명한 아주 높은 그런 대신급의 그런 집안이었는데 경종대에 사화로 인해서 집안이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의 남편 죽고요. 아들 죽고요. 손자 딱 한 명 있는데 손자가 노비가 되는 처지가 돼요. 아이고. 집안이 정말 쫄딱 망한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 요 식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손자를 빼돌려요. 그리고 대신 노비, 비슷한 또래의 노비를 죽게 해요. 네, 굉장히 그런 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영조가 즉위를 하면서 이 할머니네 집안이 다시 복구가 돼요. 이제 이 집안에서도 그러면 손주를 갖다가 다시 이 신분을 갖다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종의 자수를 하고 이제 선처를 구해요. 그래서 영조가 선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자기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하는 글을 2차례에 걸쳐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임금한테 올리는 글도 이렇게 한글로 올리는데 할머니가 올리는 형식으로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할머니 혼자서 쓴 게 아니죠. 글씨를 보세요. 저거를 할머니가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썼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집안 전체에서 굉장히 중시하면서 매달린 사안인데 그러면 전략적으로 누구 이름으로 이거를 올리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할머니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주체로 세워서 이렇게 글을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형식은 한글인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선택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전략적인 정치 참여의 수단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상원이 당시에 이제 같은 정파 사람들이 주로 보던 한글 책에 그대로 실립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 그 집안의 여자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정파에 속하는 여자들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이 전략을 참고를 해야 되겠다. 나도 이런 일이 생기면 뭐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정치 참여에서 그리고 법적인 주체로 서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한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조선시대 여성의 어떤 사회 참여도 자체가 굉장히 낮았다는 얘기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많네요. 그런 오해가 우리가 남성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한문 자료만 봤을 때 이제 생기는 그런 편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시 기록을 보면 이제 남성 사대부들이 요새 여자들이 집안에 앉아가지고 맨날 정치가 이렇니 저렇니 하면서 말이 많다라고 하는 걸 비판하는 글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돌려서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뭐 관심이 많았다는 것 자체가 참여 의지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선시대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한문을 주로 쓴다라는 것만 생각했었지 이 한글과 한문이 이렇게 좀 섞여서 다 같이 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좀 새로운 지혜가 아닌가. 네. 그래서 이렇게 조선 후기가 이렇게 한글하고 한문이 서로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됐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도 좀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대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18세기에 사신으로 이제 중국에 갔다 오는데 그 갔다 온 기행문을 갖다가 남깁니다. 의륜연과 병술연 사이에 갔다 왔다고 해서 을병연행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한문본도 남아있고 한글본도 남아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한글본인데 두 가지가 근데 버전이 똑같은 아주 그냥 축자적인 번역이 아니라 내용이 조금 달라요. 여기서 특히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홍대용이 중국에 있을 때 만주인 왕자를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래서 교류를 조금 했는데 떠나오면서 홍대용이 그 만주인 왕자한테 제가 당신의 문객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써요. 문객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식 표현으로 하면 부하예요. 근데 조선 후기 사회는 만주족, 청나라, 오랑캐라고 하면서 되게 무시했던 사회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편지를 쓰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연행록에는 안 실려 있어요. 근데 한글로 된 연행록에는 실려 있어요. 번역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생각했던 거는 뭐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이 시기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러네요. 우와. 자, 그래서 우리가 훈민정음이 반포된 거는 1446년인데요. 그 직후에 뭐 우리나라 사회가 한글로 바뀌거나 한글 사회로 바뀌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죠. 그렇다고 그러면 한문으로 일원화된 한문만 쓰던 그런 사회였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차자표기법 중에서도 향찰만 사실 좀 단절이 됐지 구결, 이두문 같은 경우에는 조선 말까지 그대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근대를 생각하면 한문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정근대는 한문뿐만 아니라 차자표기법, 한글 같은 다양한 문자가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대 사회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또 좀 상황이 바뀌죠. 그래서 일본어도 들어오고 서양의 뭐 여러 언어들도 들어오고 문자 체계로 로마자도 들어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만 그랬냐 하면 뭐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한자가 굉장히 강력한 한문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을 때는 자기 말을 어떤 문자를 표현을 해야 될까 하는 거를 갖다 굉장히 공통적으로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횡적으로 이렇게 널리 보면 동아시아의 한문 문화권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인 역사적 고민을 갖고 있었겠구나. 우리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우리 문자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그런 공통된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 다르게 해결해 나갔을까 하는 거를 갖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주변 국가를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언어 생활과 문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할 때 과거를 보면서 좀 의미가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게 역사적 상상력이라고 불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그 한국인들에게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가 뭐냐 그러면 10중 8구는 훈민정음, 한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한글이 아주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문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한글이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세종대왕을 신격화한다고 할까요? 이런 데에서 조금 벗어나서 상대화해서 본다는 이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학자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연구지만 대중들에게 굳이 이런 이야기를 선택해서 하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세종대왕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역사에서. 대왕이라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그 시대의 사회상, 시대상을 갖다가 선악, 아니면 우열 같은 그런 굉장히 이항대립적인 그런 구도로만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차분하게 봐도 얼마든지 세종의 작업은 훌륭하다. 지금 우리가 식민지 시기까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글을 쓰고 있고 한글의 덕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그 시대를 다시 돌이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네. 우리 옛날에 한문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언어들, 예컨대 버머,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뭐 이두, 향찰, 구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이 요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강연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연 이전보다 강연을 듣고 났더니 우리 역사가 되게 더 이렇게 다층적이고 풍부한 얘기를 담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어와 문자의 역사를 돌아보는 건 그것에 대한 어떤 좀 감수성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언어 문자 현실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 시대의 시대상도 굉장히 단조롭게 여겨지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를 현재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 현재의 언어가 단순해지면 우리 생각도 단순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되게 자기중심적인 언어 생활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언어 생활을 하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영어 잘 쓰니까 메뉴판에다 막 영어를 써놓으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접근에 벌써 딱 문제가 생기죠. 근데 메뉴판은 뭐 그렇다 치는데 공공장소에 영어를 막 써놓으면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딱 접근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경계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좋은 그런 뭐 포인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혜의 숲 오늘은 대전대 장지연 교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서도 한글 또 한문 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수단으로 우리말을 표현해왔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말이 있었고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걸 위해서 한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자를 사용을 해왔고 우리말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문자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래서 다양한 층위의 문자가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에게 사용되면서 아주 풍부한 역사를 만들어왔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글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자로 기록된 우리 역사의 풍부한 모습이 있었다는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의 숲,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명청 700년 역사 속으로 중국의 이야기, 베이징 수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는 모든 물자를 배 운하를 통해서 영락제가 황제가 돼서 만들어 버립니다. 와, 어마어마한데요? 정말 일대의 큰 위기가 명나라한테 닥친 거죠. 북경에서는 근데 황제를 갈아버려요. 호시탐탐 노렸겠네요. 청나라의 그 권룡제 시기에 이제 한 가지 포인트로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건 지혜의 숲 출발해 보겠습니다.